이 세션의 주제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먼저 경성대학교의 정충식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ICT 거버넌스 발전 과정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성대 행정학과의 정충식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2020년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발표 주제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션의 이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 ICT 거버넌스 발전 과정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ICT 거버넌스에 대한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ICT 국가정보화 정책은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화 도입의 단계입니다. 예전에 EDPS라는 용어를 썼었고, 전산화 단계에서 행정전산화 사업, 1, 2차 사업들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전산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금융공동망 사업을 진행했었고, 오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그 행정전산망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전산망 사업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단계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19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구축 열풍이 불었었고, 이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화, 그 다음에 당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가 추진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에 2, 3년 전부터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것,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것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ICT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 이전 단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도입의 단계입니다. 이 전산화 도입의 단계는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1975년도 아주 예전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하면서 80년대 중반 후반에 걸쳐서 국가기관 전산망 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이 제정이 됐죠. 1986년 5월에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가 뭐 전산망법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합니다만, 이때 청와대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1987년에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1989년 중반에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최신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드릴 내용 중에 이론적 배경의 프레임워크, 우리가 이제 분석의 틀을 본다면 크게 뭐 제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의 정비, 세 번째는 예산의 지원,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한 추진 체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입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이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정책은 1994년 12월에 당시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해서 정보통신부가 신설된 것입니다. 1994년 말에 정보통신부가 신설이 돼서 1995년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 중반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그 당시 있었지만 그것을 정보화 추진위원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2가지 정보통신부 그리고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보화 촉진 기금도 신설이 되고 다양하게 10대 주제를 가지고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정보화 추진 계획 중에 첫 번째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청와대에서 정보화 추진 확대보고 회의를 개최했고 나름대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것이 국정 아젠다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집권 말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한 정보화 총괄 심의 조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았고 25명의 위원들은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상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오랜 기간 존속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쓰는 말로 형해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존속은 하되 모든 회의를 서면 의결하는 바람에 어떤 실질적인 조정력이나 위상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자,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2월 출범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인 IMF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리고 사이버 코리아, 이코리아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화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정보통신부가 새로이 신설돼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작업들을 했고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빠르게 빨리빨리 무슨 말씀이냐면 1995년에 2015년까지 20년 동안 45조 원을 들여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깔겠다고 했는데 2000년대에 와서 2001년, 2년에 벌써 2000년 12월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특기할 만한 점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전자정부 특별위원회가 2년 동안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전자정부 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2년 11월에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때 특기할 만한 점은 전자정부가 대통령 의제, 프레지덴셜 아젠다로 최초로 격상됐다는 것이고 이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 활동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전 두 정부는 정보화를 집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해야 됐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시작이었기 때문에 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집권하자마자
4월 달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두면서 아주 강력하게 집권 초반부터 정보 혁신을,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IT에 관한 리더십입니다. 본인의 식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이 직접 전자정부의 추진 체계를 교통정리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의 매주, 매달 ICT와 관련한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때 중요한 정책으로는 2003년 말에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그리고 2004년에 IT 839, 그리고 2006년에 와서 유코리아 등등 다양한 정보와 관련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07년 9월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전자정부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부 혁신의 주제로 삼고, 그래서 요 다음에 보시다시피 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여기에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전자정부가 대통령의 5대 국정과제 아젠다, 프레지던셜 아젠다의 하나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강력한 범정부적인 조정력을 행사하던 시절입니다. 자,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게 됩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로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정보의 전략실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전자정부 본부였는데 정보와 전략실이 생기면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를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기존에 있던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신설되고 이 당시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이나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해서 빅데이터 전략 등등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동안 국가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과 안전과 기타 등등 심지어 경찰까지 거느리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정보화가 행정안전부의 본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역시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그 이전에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는데 위상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때 이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서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많이 두고 했지만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통령의 리더십 이전,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권한이 받쳐줘야 되는데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이제 새로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창조경제, 창조. 미래창조과학부의 영문 이름에는 창조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힘들게 만들어 놨던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이전 정부가 위원회를 수없이 많이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폐지하는데 이거 하나를 폐지하고 서너 개 이상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 3.0 추진위원회,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심지어 가장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ICT 특별법을 또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까지 2014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여서 2014년 7월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 전체는 이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는데 이제 정보통신부를 이름을 바꿔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을 했고 최상위의
최상위의 위원회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014년 5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ICT 지능 활성화에 총괄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또 다른 계속 정권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또 신설하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없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면서 공약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나름대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고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 또 민간위원들을 거의 민간위원들을 정부위원은 5명의 장관밖에 없습니다. 배치했지만 지난 2년, 3년 동안 커다란 업적이나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잘한 규제 몇 개를 해소하는 것 외에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타다 문제나 우보 문제 같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손도대지 못했습니다. 자, 2019년 말에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 초에 청와대에 디지털 비서관 직제를 두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12월에 AI,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2020년 5월 달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안에 법조문 중에 제12조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니아라고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존재하는데 아마 그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17년 9월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돼 있고 지금 이 순간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인데 지금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가칭 지능정보추진위원회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밑에는 그 산하에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됐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세종시 전체가 아니라 세종시의 5-1지구, 그 다음에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이 두 개를 국가시범지역으로 스마트시티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시사점 부분에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ICT 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최신부 그리고 정보통신부 그러다가 4개 부처로 분산해서 사라졌다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권 교체마다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처와 또 별도로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이름하에 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보특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수없이 무수히 많은 위원회를 양산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회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보특별위원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CT 거버넌스는 대한민국에서 수직적인 영역 분할, 할거주의, 그리고 업무 영역이 혼재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해외는 어떤가?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를 하나 만든 것 이외에는 정부 부처 개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미국의 정보화는, 미국은 뭐 정보통신부가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부가 있는 나라는 손으로 꼽습니다. 미국은 OMB 관리예산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OMB는 대통령부 소속입니다. 프레지덴셜 오피스입니다. 이 OMB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보를 주도합니다. 2002년 미국의 전자정보법에 OMB가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1년에 내각에 Government Digital Service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영국 내각이 책임지고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에 NPR이라고 하는 정부 혁신을 명망가인 교수 중심이 아니라 헌신적인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ICT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는 5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모든 것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어느 조직의 부처에 이양을 하고 대통령이 그 부처, 그 조직의 장을 CIO 해서 리더십을 전이하는 임파워먼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야 생즉사 즉사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버넌스라는 용어, 저도 거버넌스 관련 책을 쓴 사람이지만 교수와 시민단체들이 ICT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한국적인 행정 환경에서 정말 맞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3.0이 실패했듯이 ICT라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ICT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면서 앞으로 토론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의응답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충식 교수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FNS 컨설팅의 윤기영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윤경입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추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유창성과 관련된 발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어떤 이 의미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긴 합니다만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고 합의된 생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20세기 말에 주로 진행됐던 것에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인터넷들도나 뭐 이런 것들도 디지타이제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2016년도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인더스트 4.0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독일의 워크 4.0 문서라든가 웰페어 4.0 문서들을 보면 이 자기네들의 어떤 현재 진행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누적이 됐을 때 정치, 경제,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상당히 풍부한 의미가 있고요.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도 상당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어떻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든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능력, 디지털 유창성, 디지털 기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 상태인데 이들 개념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중복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판적 지식, 비판적 정보 검색 혹은 디지털 활용 능력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거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디지털 컴피턴시, 여기서 제가 디지털 역량, 디지털 능력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디지털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디지털 유창성도 그렇긴 한데 뒤에서 좀 더 보시겠지만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좀 더 만들어내는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역량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정의들이 많은 것이죠. 디지털 기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능력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역량들을 봤을 때 디지털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들은 좀 심층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더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에이티컨이라든가 캡제미니, IBM 이런 데서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의들을 했는데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스트래티지, 그다음 오거니션 앤 스트럭처,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환, 정치, 경제, 사회 전환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이렇게 정의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요 각각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던 디지털 전환의 대상이 됐던 이런 대상들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저의 주장인 것뿐만 아니고요. 최근 국민은행에서 일반 행원을 뽑는 데 있어서 AI 역량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테스트에서 실무적 디지털 ICT 역량 같은 지수 같은 것들을 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는 일반 은행원, 즉 IT 관련된 직종에 있는 그런 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조차도 이런 디지털 상당히 고난이도의 높은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실제 이 내용들을 제가 사이트에 놨는데 밑에 그런 주소를 남겨놨는데 디지털 테스트 역량을 보면 TOPCIT라고 해서 ICT 실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이 되는 테스트고요.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프로젝트 관리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이해라고 해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상위 3가지는 이제 개발 역량에 해당되는 거고 하위 3가지는 보다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단순한 디지털 문해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잘 검색하고 이런 문해력을 넘어서서 실제로 좀 더 고난이도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사회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략이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립하거나 혹은 잘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필요한 역량들을 좀 이렇게 보면 아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문해력을 주로 비판적 사고에 의한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면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디지털 문해력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문해력 관련된 학회 같은 데에서는 이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그걸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이거에 보다 확대된 디지털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거에 보다 확대된 것이 디지털 능력에 해당됩니다. 디지털 컴피턴시에서 디지털 능력, 디지털 경쟁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용어인데 이 실제 문해력 같은 걸 넘어서서 디지털 관련 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디지털 능력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창성은 이걸 활용을 해서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정의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실제 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보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능력, 디지털 유창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각각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능력이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되고 디지타이제이션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디지털 유창성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타이제이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의 각 대상들을 보면 사용자 경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이렇게 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관심 추이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구글 앵그램이고 구글 트렌드인데요. 구글 앵그램은 이 구글이 전 세계 책들을 다 이게 디지털화시켜서 디지타이제이션화시켜서 이거 가지고 해당 단어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느냐, 등장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구글 앵그램입니다. 즉, 이 구글 앵그램을 통해서는 작가들이 이 디지털 유창성을 주제로, 그걸 소재로 얼마 글을 많이 썼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로 얼마나 이걸 많이 그 검색을 했느냐, 즉 디지털 리터러시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 디지털 플루언시에 대한 관심도하고 급격하게 올라가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진행되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어떠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얘기했던 거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논문 추이 분석을 좀 보여드린 건데 구글 스콜라하고 다른 쪽하고 같이 다 연계해서 좀 봤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 디지털 플루언시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연도별로 해서 우상향하다 최근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글 스콜라에서 한 4건 정도, 5건 정도의 논문밖에 지금 검색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것도 2010년대 초반에 그런 논문들이 검색이 됐고요. 우리는 그 실제 한국 논문, 우리나라 말로 된 논문 사이트가 이제 DBPR, 리스키스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예 검색이 디지털 유창성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해서 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글들만 자체만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뭐 얼마 안 되죠. 이제 구글로 검색하면 293건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디지털 전략이나 디지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나 디지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상당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발자는 아니죠.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러 소스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전략가나 비즈니스 모델 정책 담당자들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의 좀 적합한 그런 교재나 교육이나 혹은 그걸 키워주는 거나 체크하거나 점검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유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들여다보고 그 디지털 유창성이 과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디지털 전략이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스페로우 쪽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정의했던 거는 어떤 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거의 유사한 정의를 해요. 근데 이 레스닉이나 랜스닉이나 러스커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도구, 기술적 도구 이상의 능력이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디지털 기술 역량을 넘어선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기나 맥키스 같은 사람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일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플루언시는 완전히 다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롱라이프의 라이프 러닝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서 디지털 플루언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디지털 플루언시에 대한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건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거나 이걸 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가 아니라 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으로 보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유창성을 정의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리가고 맥키스는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브리가고 맥키스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플루언시를 하나 연속성에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 리터러시도 단순하게 정보를 검색을 잘 하거나 이런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으로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해력으로 우리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창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달리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각 단계에 대응하는 걸로 매핑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그런 디지털 기술들을 잘 이해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유창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뭐 프로세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디지털 전환을 야기한 촉매 기술을 먼저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트너가 2011년도에 스맵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애널리틱스에서 넥서스 포시즈에서 이들 힘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전환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5년도에서는 뭐 이아나 이런 데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서 소셜, SNS라는 걸 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래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죠. 저는 약간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서 이런 기술들이 그 이후에 뭐 3D 프린팅이나 혹은 요새 얘기하는 이 작은 위성, 뭐 나노 혹은 마이크로 위성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적에도 위성 통신망 이런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범용 기술로 보자라고 좀 저는 고민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 지역이라든가 그 전 세계 단위에 있어서의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기술들을 의미해요. 근데 대표적인 범용 기술은 뭐 증기기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범용 기술들은 실제 역사적 전환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이게 범용 기술의 개수인데 뭐 몇백 년에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18세기 들어가면서 그 등장 추이가 상당히 빈번해지고요. 20세기 말에 있어도 상당히 그 처음으로 한 3개, 4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전제 범용 기술의 후보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 자체가 이 역사적 전환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용 기술 그래서 이들 기술들을 보면 뒤에서 제시한 게 요 이제 범용 기술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디지털 기술 관련성, 디지털 렐러번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서 이거 범용 기술을 이런 디지털 렐러번스가 있으니까 디지털 범용 기술이란 명칭을 갖고 부르자.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촉매 기술이고 이런 기술들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디지털 전환 정책이나 디지털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책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디지털 범용 기술 관련된 걸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디지털 유창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개발하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코딩을 하거나 다루거나 설계하거나 그런 능력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 개념이 뭐냐, 그 가능성은 뭐냐, 그 한계와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뭐 각 기술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쓰임새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토픽이나 이런 것들, 주제 같은 것도 쉽게 하거나 혹은 거기다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챗봇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컨택센터에 직원을 대체할 수 있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비전 인식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MRI나 혹은 엑스레이 같은 거 분석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한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몽상적 과학기술에 대해서 몽상적으로 우리가 전망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의 신경망 알고리즘은 통계적인 어떤 신경망 분류기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만 이 한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현재 있는 기술로서 본다라고 하면 걔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계적 분류기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비즈적인 어떤 적용의 한계 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뢰 시스템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유연성, 확장성, 규모성, 비용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신뢰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차세대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를 알아야 되고 이 범용 기술의 특징 자체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상태가 아니라 각각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 같은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각 기술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쓰임새로 확장될 수 있느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각각 기술 요소들이 어떤 미래의 이 시기별로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미래 각각의 디지털 전략,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그 가능성과 한계, 특히 미래 전망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무시해서도 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미래 전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레이더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더 맵을 각 기술 요소별로 작성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전문성들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조직이든 혹은 여러 군데서 별도 경쟁하듯이 만들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더 맵을 통해서 각각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트렌드와 어떤 위크 시그널과 어떤 이머전트 트렌드가 발전하는지 어느 시기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선행해서 앞에서 그런 변화들을 대기해서 비즈니스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디지털 유창성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디지털 유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유창성, 디지털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유창성을 키울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단 디지털 유창성을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전략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뭐 어떤 조직의 리더라든가 일단 조직의 언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디지털 유창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컴피턴시에 대한 것들을 높이면 될 것이고요. 일정 수준, 어떤 일정 직책을 맡고 있거나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디지털 유창성, 그리고 개발자들은 디지털 스킬즈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뭐 5급이라든가 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유창성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중앙
정부든지 지자체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IT 역량지수 평가인 TOP CIT를 그런 체계를 보완해서 과거 기술뿐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가능성, 한계, 그다음 미래 전망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더더구나 이런 내용들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험 내용도, 그 테스트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영 안 된다라고 하면 TOPC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제 디지털 스킬하고 디지털 플루언시 두 가지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디지털 플루언시와 관련된 거 제도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유창성 관련된 누군가는 좀 애를 써서 누군가는 자원을 투자를 해서 그런 디지털 유창성과 관련된 교육 교재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그 주도가 돼서 이런 교육 교재를 개발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기존의 디지털 문해력과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른 역량들을 우리가 용어들을 봤더니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능력, 디지털 유창성, 디지털 그 기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컴피턴시, 디지털 플루언시, 디지털 스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각각의 어떤 이 정의를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컴피턴시를 하나로 묶고 디지털 플루언시와 디지털 이 스킬을 좀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 그다음 시민, 그다음에 실제 리더나 혹은 그 정책과 전략 담당자, 혹은 비즈니스 모델 담당자, 이제 개발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어떤 디지털 유창성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유창성의 요소로는 디지털 범용 기술의 그런 개념, 가능성, 한계,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우리가 함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체계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현재와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전략이라든가 정책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검증 시스템, 평가 시스템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기용 대표님의 좋은 강연 감사하고요. 이어서 경상대학교의 허태욱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록체인 민주주의와 자기조직화 거버넌스 오늘 발표를 맡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의 허태욱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그래서 through blockchain 또는 with blockchain 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혁신 그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보통은 이게 좀 되게 제가 다양한 곳에서 발표할 때 긴 시간 동안 발표하는데 오늘 20분 딱 주어 있어서 가능한 이 시간에 맞춰서 컴팩트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된 조금은 드라이할 수도 있지만 문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두 번째 파트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직접 민주주의의 길, 그러니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파트에는 이것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또 법 제도적인 과제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민주주의의 공론장애 결함과 평향이라는 퀘스천을 드렸는데요. 재밌는 그 연구로 How Democracies Die 해서 미국의 정치학자들께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국가의 수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극우로 치닫는 우경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포인트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빨간 게 이제 declined state이고요. 파란 부분이 이제 improved state.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decline된 빨간색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이런 데모크라시와 거버넌스 인덱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는 데모크라시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건 최신 2019년 자료인데요. 풀 데모크라시부터 마지막 어서리테리안 데모크라시까지 있는데 한국은 두 번째 레이어인 플로우 데모크라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7년, 18년 제가 다양한 제 논문들 통해서도 이 인덱스들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이 플로우 데모크라시를 넘어가지 한국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별히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별표를 해놨는데 political partnership, participation, 그다음에 political culture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런 공론장의 어떤 확증 평양, 인지 평양, 근데 이 확증 평양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정보만 듣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편향된 정보에만 주로 노출되는 그 현상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지금 더 나은 민주주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제가 서브 헤딩을 달아놨는데 밑에 이제 영어 보면 diversity makes better decision up to 87% of th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87% 이상이 더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맨 왼쪽에 주황색에 남자들만 있을 때는 50%밖에 안 되고 젠더 다이버시가 있을 때 가운데 보시면 73%. 그 젠더에다가 세대별, 에이지와 젠더까지 하면 80%. 그리고 세대와 젠더와 플러스 이제 인종적인 다양성까지 있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87%까지의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이런 포브스 기사에서 나온 같은 또 결과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나은 거버넌스 것들이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여기 버전 1부터 5까지 쭉 있는데 보통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2의 인터넷, 그렇죠? 가치의 인터넷, 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들로 또 특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모든 사용자가 블록체인 사본을 각자 갖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사용자가 동의한 거래 내용만 진짜로 인정하고 영구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보관할 블록을 묶어서 새로 만든 블록은 앞에 만든 블록체인 뒤에 덧붙이게 되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담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익명성, 분산성, 투명성, 보안성 이 측면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인터넷은 그냥 정보 검색 네트워크잖아요. 월드와이드 앱 같은. 하지만 이 정보 검색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 블록체인은 컴퓨터 간에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제 분산된 신뢰와 자기조직화 기술로 통해서 블록체인이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 거래가 소유주 간 거래가 이뤘을 때 암호화 블록 해시를 통해서 블록이 저장되고 블록과 연결해서 분산 저장되어지는. 기존의 은행, 정부 것들이 가장 중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화돼서 분산된 신뢰로 이루어지는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지금은 우리 왼쪽 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이죠. 네,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모바일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앱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시대에는 Decentralized Application으로, 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가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정보 검색에서만 한정된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블록체인에서는 실제적으로 신뢰적인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실제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같은 것들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따가 저희가 두바이 사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런 글로벌 신뢰 컴퓨팅 시스템이 from smartphone to blockchain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뎁을 같이 이제 혼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맞이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워낙 다양한데요. 암호화폐 분야, 거래 결정 분야, 산업 응용 분야 많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 두 번째 이사 분야에 해당되는 공공보안 분야 측면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 부처별로도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고 현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혁신의 사업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동향들도 좀 전에 제가 두바이 말씀드렸는데 왼쪽 밑에 편에 있는 두바이는 스마트 두바이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결제 시스템들을 블록체인화하는 것들을 상용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연금 관련된 이추적 관리, 이력 관리, 출력 관리,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리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이 에스토니아 모델로 다양한 그 삶의 어린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기록들이 디지털화돼서 이 에스토니아 모델들을 또 에스토니아에서 구현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하면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좀 집합해서 크게 이제 공개 블록체인,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두 번째 프라이빗 블록체인, 세 번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빗과 컨소시엄은 이제 같은 의미긴 한데 중요한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한 번 정해진 법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이라는 게 오픈된 것이니까요. 그런 것.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라면 바꿀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끝까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불가역성 측면에서. 근데 그러한 측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약간의 컨트롤하고 모더레이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앙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컨소시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여러 개, 다양한 프라이빗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원리 짓고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할 때 암호화폐를 얘기하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구동 원리이자 인센티브이자 핵심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일정한 인센티브, 아주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굳이 암호화폐가 없어도 그렇죠. 합의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뭐 구체적인 예로 아파트 블록체인도 만들 수 있거든요. 미니 블록체인, 아파트 커뮤니티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블록체인의 운영 원리들과 핵심 기술들을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제 연구와 이 오늘 발표의 시작점인데요. 거버넌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렇게 탑다운적인 통치 거버먼트에서 바텀업적인 거버넌스로 보통 협치, 공치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라고 알고 계시고 특별히 뭐 다양한 거버넌스, 저는 이제 행정학자고 정책학 전공자다 보니까 다양한 거버넌스의 연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쿠이만 같은 사람은 정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변해야 하는 것이다. 스토커는 그런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조직적인 조직 간 네트워크다. 로드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의 축소들과 민간 부분의 적용도를 통해서 신공공관리,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를 구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거버넌스의 데피니션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버넌스들은 왼쪽에 보시는 계층적, 또 양립불가 도구적, 보완적 이런 측면들을 머물러 있었다면 요즘에 또 이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뉴 거버넌스 측면들은 참여를 넘어서 이제는 셀프 거버넌스, 전환적인 거버넌스가 의사결정 관점과 책임성 관점에서 특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뭐 다양하게 나왔던 정부 1.0, 정부 2.0, 이제는 정부 3.0을 넘어서 자기 조직화, 셀프 오거나이징 거버먼트로서 전환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잠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오른쪽 표에 제가 미래에는 기존의 국가가 담보하던 수준의 신뢰를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다양한 개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들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익명의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의 P2P, Peer-to-Peer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P2P는 Peer-to-Peer를 넘어서 Person Trust Technology Person이라는 사회적 기술로 매개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로 발전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거버넌스의 다양한 학자들 중에서 로즈 같은 경우가 뭐 최소 국가 거버넌스부터 쭉 하면서 특별히 사이버
소셜 사이버네틱스 거버넌스,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거버넌스와 자기조직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 학자는 90년대 초반에 이걸 했었고,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거버넌스 연구도 했는데, 그때는 이 의미들이 정확히 뭔지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냥 뭐 좋은 말이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조직화의 개념들이 아주 특별한데요. 자기조직화 개념은 자동화, 오토메이션의 개념을 넘어서 체계의 범위 내에서 구성 요소들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창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래서 하이라키가 아니라 헤터라키적인, 개인들이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중심이 없이 분산되어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규칙에 의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때 이런 것들이 협업적으로 창발적으로 공유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심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과 시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파트로서 블록체인 기반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사결정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루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블록체인 혁명 우리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이제 알렉스 탭스콧 형제는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블록체인 덕분에 시민들이 그 원장에, 블록체인이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정부 행위가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소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 다수의 합의에 근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중앙을 잡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은행,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이런 것들이 이제 TTP라고 부릅니다. Trust Third Party라고요. 제3의 신뢰기관. 중앙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우리로 이제 인터넷으로 말하면 이제 서버가 되겠죠. 중앙 서버.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페이퍼 베이스드 사회에서 우리가 뭐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우리가 2020년대 인터넷 베이스드 사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운데 TTP라 보이는 중앙의 신뢰기관들은 여전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피어-투-피어 블록체인 베이스드 사회로 가게 되면 오른쪽 그림 본 것처럼 가운데가 없어집니다. TTP라는 제3의 신뢰기관들이 카드사, 은행, 정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분산 네트워크적인 신뢰 확보 모델로 이런 블록체인 의사결정, 블록체인 거버넌스, 또 블록체인 민주주의 측면들의 이러한 원리들을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는 특별히 의사소통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블록체인과 사실성을 보시면 현실 세계 인터넷을 포함해서 진술 행위를 사후 부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현재는.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진술 행위를 사후 부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역성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과 사실성을 담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권력이 왜곡되지 않는 의사소통을 전제하고, 국가의 다양한 공공 기록,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직 블록체인상에 불가역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측면. 그래서 블록체인의 진술행위, 진술문의 사실성이 보존되면서 왜곡되지 않는 의사소통을 보장시키고, 의사소통적인 권력의 정당성들을,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정부,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중앙기관, 투명성과 사실성에 기반한 의사소통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원장들이, 기록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 예로 이제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 O2 민주주의 하면 이제 투표, 전자투표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도 이제 K보트라는 왼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범 사업들과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자투표, 이제 기존의 전자투표는 어떤 투명성이나 보안성 측면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상회하고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K보트 같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통해서 투표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의사, 시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의사를 시시각각, 그렇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국민 주민 투표제, 국민 주민 소환제, 국민 주민 발안제, 직접 조례라든지 법안들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폭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차원에서 대변형의 전환점,
크리티컬 정처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단순한 투표뿐만 아니라 이런 수기민주주의, 딜리버티브 데모크라시라는 시민민주주의 할 때 공론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한 이러한 요건들이 블록체인의 수기 장부를 통해서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수기 장부에 관련된 기술 요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 기술 요소를 통해서 이런 수기의 의논과 협의의 민주주의의 측면들이 공론장으로 활성화되는,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지금 공론장의 결함, 편향 이런 말씀들,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수기 장부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한 의사결정과 시민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제한점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특별히 정부 조직의 발전들도 아까 제가 자기조직과 거버넌스 말씀드렸었는데 한 1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능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도 블록체인 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2020년 같은 경우는 과기부의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 사업으로 13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주민복지 사업, 각종 등록 관리,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관리, 복지 예산 기부금 관리, 그다음에 산업진흥, 유통 이력 관리, 교육, 문화, 뭐 바우처 사업 같은 거, 일반 행정, 인증 업무, 공문서, 뭐 이런 것들, 의료 부분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 뭐 실시간 의료 기록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두 번째 단계는 정부 조직 재설계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이 에스토니아 정부 같은 경우는 엑스로드라는 디지털 백본을 구축해서 전자 시민증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고 다차원적인 원스톱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정부 조직 자체가 이런 원스톱 블록체인 서비스 안에 재설계되는 그 단계가 두 번째 정부 조직 재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부를 대체하는, 그래서 정부가 전체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정부 역할의 일부분들을 또는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의 일부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국방, 외교, 안전과 같은 걸로 특화되고 사회 속에서 이러한 아까 자기조직과 거버넌스의 시민들 또는 기업들, 시민단체들 이것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분산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들 대체해 나가는, 약간의 이제 원미래적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만 뭐 20-30년 후에 그 두 번째 정부 조직 재설계는 10년 이내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별 발전들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2020년에 앓고 있는 공공 부분의 10개 사업들, 뭐 복지 부분, 의료 부분, 공공 서비스 다양한 민간 부분의 사업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법, 제도적 과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활용 측면에서요. 이제 전자투표, 블록체인 전자투표의 투명성이 투표 내용의 비밀 보장과는 모순되는 거 아니냐. 다 밝혀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if then의 원리로, if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런 원리들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then 실행되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이 가능한 측면도 있고요. 특별히 과소대표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블록체인의 이런 투표 같은 경우는 적합한 기술 요소 취사 선택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공공주도에서는 탈중앙화보다는 신원 확인들이,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형에서 그것도 선호할 수 있고, 순수 민간주도의 이런 수기장부나 이런 보팅 시스템에서는 탈중앙화가 신원 확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사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덧붙여서 이제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분류들이 이렇게 지금 왼쪽 표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암호통화 거래소는 뭐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이미 아직도 제외돼 있고, 특별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ICT에 기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ICT에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은 융복합 형태로, 그렇죠? ICT와 민주주의 하면 다행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사회 혁신의 거버넌스와는 되게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주제의 내용들은 아주 융복합적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되게 있기 때문에 산업의 영역과 연계한 기술 분류, 새로운 기술 산업 분류 체계의 마련들이 필요한 것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기반에서는요. 블록체인의 각종 정보를 기록할 때 그 정보 분산 장부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블록체인 기록의 문서성 법률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안들이 필요해야 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서 사문화된 주민 투표 제도들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민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규제 과제와 마지막으로 분사원장 전자문서와 법적 문제인데 규제 과제에서는 첫 번째 토큰 및 ICO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들이 너무 아직도 많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경우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최근에 이제 게시된 EU의 GDPR 같은 것의 호환성 문제, 기존 법 체계와 블록체인이 상충되는 측면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국내 표준화 문제 또 아직은 블록체인이 표준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전자문서와 법적 문제는 그러니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문제, 전자정부법상 전자문서 적용 문제들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그러한 시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안들을 이런 걸 통해서 블록체인 거래의 법적 안정성,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 이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전자정부와의 호환성과 절차 개선, 각종 민원증명서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측면들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검색만 할 수 있지 그것들을 직접 모바일로 보여줄 수 없거든요. 블록체인화 된다면 각종의 민원증명서들이 모바일상에서 바로바로 인증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법적 문제와 개선 문제까지 다 마쳤고요. 이러한 블록체인 민주주의와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조직화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과 사회 세션의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서 나아가 블록체인의 민주주의와 디지털 유창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3시부터는 발표자와 함께 토론자를 모시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숙경 교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